지기현이가 윤석열의 내라는 거의 뭐 우발 범죄인 것처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틀 전에 그렇습니다. 결정했다 뭐. 12월 1일에 마치 그 결심한 것처럼 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기현의 어처구니 없는 그 판단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 안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정말 다시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이 대한민국 판사야. 예. 근데 12월 1일 에 이제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이 계엄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에 임명이 됩니다. 23년 11월. 2023년 11월. 그러니까 내란 1년 전이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방첩사에 계엄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여인영이가 부임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초에 방첩사 간부를 불러서 여인영이 여인영이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인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첩사는 작전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상황이 걸리면 현장에 누가 나가는지 불투명하다. 레고 블록이 없으니 작전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전투 편성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게요. 네. 일반 군부대 같은 경우는 소대, 분대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방첩사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걸 좀 구체화시켜서 좀 계획을 한번 짜봐라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비상계엄 때 수사단이 출동한다. 요 정도 추상적인 계획밖에 없었는데 네. 이후에 계엄 발령 시 합수부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조치 훈련, 전투 편성 등의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거를 여인영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보고까지. 이거 실제로 나중에 연습까지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3월에 훈련을 해요. 네. 근데 그 훈련을 직접 여인영이가 사열을 합니다. 와, 이거는 네. 좀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는 노상훈 수첩, 네.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에 노상훈 수첩에 나오는 앞으로의 군 인사 계획, 뭐 여인영을 어디 맡기고 손식은 물러나게 하고 이런 계획대로 방금 이제 우리 체육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11월 8일 삼성 장군 특전사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수방사 다 임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2024년 1월 22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24년 초 하면은 뭐 3월인지 2월인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2024년 1월 22일 합동수사본부 운영예규를 만들어요. 운영 예획. 합동수사본부. 그 운영예규를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꽤 두껍습니다.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운영예규를 만들었는데 이게 1월 22일 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11월 여인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최하 이 정도 두께 보고서는 2달 이상 내부 토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었고 합동수사본부가 되면 처음으로 해경도 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2 수사 1국, 2국, 3국, 4자는 안 좋아하니까 빼고 5국 이렇게 있었어요. 수사국이 4개. 근데 해경청이 들어가면서 1, 2, 3, 5, 6국
그래서 5국은 국정원이 담당하고 6국은 해경이 담당한다. 그래서 해경에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데 해경에 담당하는 그 사람이 국제정보국장이 맡기로 돼 있어요. 와. 24년 1월 22일 초안 편성된 게 국제정보국장인데 이 사람이 치안감 누구냐? 안성식이에요. 안성식. 안성식이 그러니까 수강고인데요? 1월 22일 초안 나오기 전에 자기 1년 후배 여인영이한테 야 우리 합수부 꾸려줄 때 해경도 보내는데 거기 수사국장으로 내가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직함을 쓴 거예요. 본인의 직. 정말 그림 보시게 아름답다. 되면 보수 후보를 박민식 후보를 가정해서 물었을 때 하정우 46, 박민식 36이 나왔어요. 오. 36이 사실은 이제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두 명의 후보들 있잖아요. 네. 지지율 합한 거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 후보를 한동훈 후보로 바꿨을 때 오, 어떻게 돼? 보십시오. 제발. 예. 코스피 그래프보다 더 아름답다. 아이고, 다행이다. 특히 이제 여기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안 가네. 안 가는 부분들이 어. 이게 지표상 확인되는 안 거예요. 가네. 한동훈은 못 찍는다 이거야. 정말 현명한 국민의힘 지지층들. 이게 이제 와. 아마도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하루 전 조사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 저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말씀 나누셨겠지만 네. 정당명을 안 하면서 네, 정당명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프로필만 됐는데 근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국민의힘이 들어가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인 보수에서는 줄 알고, 네. 지역에서도 그 정당의 인물들이 아주 명확하게 다 아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로 그냥 찍는 거니까 그렇지. 거기에 확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정당 브랜드 역할을 확실히 이제 하는 것이니까 무소속일 때는 더 떨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이제 승산이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높지 않은 것이고 3자로 했을 때 대개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열심히 선거운동 이제 시작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아, 그렇게 믿는구나. 네. 근데 이제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네. 후보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모의고사 점수를 쭉쭉 올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근데 선거에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뺏어와야 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떨어져야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진보와 보수는 사실 한 반반 정도 나누잖아요. 합이 한 50%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두 명이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3자로 했을 때 올라간다. 근데 아무리 이 두 후보가 사실은 보면 박민식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3자 구도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 승산이 있는 게임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3자 구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통상 단일화 하겠다면 지지율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 후보들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율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차원의 이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트럼프가요, 실체도 없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꺼내 들었을 때 매불쇼에 나오신 전문가들이 이거 아무 실체도 없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이름을 끌어들인 이유가 있었어. 의회에 전쟁이 끝났다고 통보했잖아. 아, 원래 5월 1일까지니까. 아, 이 우리 그거 통보했잖아. 근데 네. 우리 전쟁 끝났다.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아, 이름을. 간판가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 이게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그 힌트가 나오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주말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됐다. 장대한 분노 작전 종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했다. 그 단계는 끝났다.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이다. 그러니까 2월에 했던 게 장대한 분노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잖아요. 이란 때린 게. 예. 그건 끝났다. 그거 끝났다고 이제 의회 얘기했잖아. 아, 그래서 날짜를 리셋하는 겁니다. 맞죠? 예, 60일 그걸 다시 리셋하려고. 정말 이게 좀 얄팍하더라고요. 이게 얄팍해. 장대한 분노는 공격이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얄팍해. 얄팍하죠. 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거리가 먼 한국 전문가들한테도 다 읽히니까. 약간 아니 거리가 먼, 거리가 먼 한국 전문가들한테 다 읽혔잖아. 우리 그 얘기 했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냥 간판가리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 선박 폭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계속 트럼프가 활용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타이틀은 걸어뒀는데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민망하잖아. 근데 마침 또 폭발 사고 났어. 요거를 좀 걸어갖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관련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백악관 행사장에서요.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 그들은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났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 근거는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살은 무슨 박살이에요? 저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선박을 겨냥한 발포가 있었고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다.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 격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징계 운운하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주시죠. 한지아 의원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바로 윤리위를 통해 징계를 하겠다. 어디 국힘 소속이 무소속을 응원하러 가? 그렇죠. 이 완전히 치열한 경쟁 관계인데 예. 징계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의 원칙과 기준이 있고 그 원칙과 기준을 원칙주의자. 세워야만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저렇게 차분하고 단호한지. 난 진짜 장동혁이 3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국힘 대표는 정말. 무슨 선거 무슨 5개가 목표라고요? 하나도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할 거야.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조롱을 떠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 이건 조롱 아닙니다. 이거 문장 자체로 맞는 말을 하는 대표가 저희가 귀하거든. 귀합니다.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이진숙 이제 전 방통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 당의 공천에서 코트 후보 됐는데 네. 그러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나오겠다고. 네. 그런 후보를 공천을 준 거잖아요. 예. 저기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누가 몰라요? 네, 원칙이 없는 행위를. 그 좀 원칙 좀 지키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열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지층과 겹치는 거예요.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원래 대구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했잖아요. 공천 안 주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 후보를 따로 만났다 대구에서 미국 가기 전에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처음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그 전에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 쪽에서는 공천을 확답을 못 받고 있었는데, 네, 그때 돌이켜 보니까 나랑 지지층이 겹치잖아. 그럼 내가 여기 공천을 줘서 당으로 원내로 끌어들이면 내 지지층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내 당권도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이해하려면 당권 싸움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님은 아주 샘도 밝으시네. 네. 셈법에 의해서. 예.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송원석이 저렇게 어디 무소속이 지금 우리 당 의원이 무소속을 응원해? 네, 하는데 격분했답니다. 근데 본인도 한덕수 대선 출마했을 때 그럼 미국도 어느 정도 국익이 걸려 있네. 그래서 자꾸 대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니까 그걸 건드리면 어쨌든 그걸 좀 양보해 주면서 중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만이 문제가 되면 될수록 대만은 무기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안 할 아니야? 수도 있는데 진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엄청 중요하네. 10년 전에 판 무기를 아직 대만한테 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무기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아. 그래내도 계속 사는 거예요, 대만은. 아, 계속 사요? 네. 우리한테 샀었어야 되는데 우리 진짜 크페달이거든요. 로켓패달. 좋아. 아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팔면 우리는 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아 좋아지겠어. 그러네. 그건 안 돼. 그럼 중동에 파세요. 아니, 우리 건 잘 팔려.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영업사원 한 분이. 우리 괜찮아. 미국은 항상 이 대만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대체로 두 가지 자세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대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때 이제 중국한테 안심시킬 때는 이 말을 썼다가,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 이 말은 오히려 대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윤석열 때 우리는 하나만 썼어요. 우리는 앞부분만 쓰고 뒤에는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이게 중국과 수교할 때 합의 상황인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말을 윤석열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했지. 근데 미국은 이걸 상황에 따라서 둘을 다 사용합니다. 그 양다리 전법이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이 동부아시아를 건드리는 이유는 건드리면 무기를 사요. 일본도 중국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니까 일본이 지금 무기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토마호크 400대인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게 지금 일본이 재무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도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중국과의 분란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재무장이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재무장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